어느 거울에 금실이 매우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남편은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였고 아내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는 살림살이였지만 그래도 언제나 서로를 아끼며 힘들어도 상대를 먼저 챙기는 건 물론이고 부부 둘 다 성격도 좋고 긍정적인지라 늘 유쾌하게 서로에게 장난도 하고 농담도 즐겁게 주고받으며 웃음이 끊이질 않고 지냈으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만 떨어지면 잠자리에 우누지정을 나누었다. 그러니 주변의 이웃들은 이 부부의 연분은 최고의 궁합일 것이라며 매우 부러워하였다. 어느 날도 이 부부는 밤이 되어 이부자리에 들어가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시경이나 지나서 부부가 절정의 오늘을 맛보고 나자 남편이 부인, 내 오늘 장터에서 짐을 평소보다 2배나 더 나르게 되어 몸이 2배나 더 힘들었기에 바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부인의 눈빛과 몸짓이 강렬히 원하고 있다는 게 어둠 속에서 느껴졌기에 오로지 부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이렇게 봉사한 것이라오. 그러니 부인은 내게 고마워하고 다음에 꼭 갚아야 할 것이라오. 라고 능글맞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 말을 남편에게서 듣자 부인은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하였다. 어머머,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방금 한 말은 이건 마치 숫돌의 연장을 신나게 갈더니 연장을 간 게 아니라 숫돌을 닳게 하려고 연장을 갈아준 것이라고 우기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더니 남편은 박수를 치며 깔깔 웃기 시작하였고 부인도 따라서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한참을 웃던 남편이 갑자기 부인을 껴안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부인의 귀에 대고서 그런데 부인, 어제 당신 귀이개로 귀를 매우 열심히 돕하던데 그러한 것은 귀 속이 간지러워서 집어넣는 것이요? 아니면 귀이개 좋으라고 넣은 것이요? 라고 조용하게 말하였다. 이를 들은 부인은 한참을 배를 잡고서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여보, 저 지금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귀이개가 당장 필요해요. 라고 말하니 내 연장도 지금 바로 숫돌에 갈아야만 할 것 같소. 라고 남편도 부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그리고 이 부부는 새벽까지 또 한 번 우누지정을 진하게 나누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의 대갓집에 한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대대로 금수저인 집안의 외모까지 출중하여 주변의 여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이 선비를 보기만 하면 모두 넋을 잃고 쳐다보며 금세 사랑에 빠져버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선비는 아주 젊었을 때 일찍 혼인한 부인 외에는 다른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지도 않았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기에 집안에서 첩을 2명 들였었으나 2명 모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야반도주하였는데 사람들은 선비와 부인 사이의 금실이 너무 좋아 그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도망간 거라고들 하였다. 이 부인은 남편인 선비만 바라보며 정성스럽게 대조하였다. 또한 일찍 혼인하여 세상에서 남자는 남편만 알았으며 여인들끼리의 음란스러운 대화조차도 꺼려하는 아주 순박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임금님이 집 앞길로 행차한다 하여 정자에 올라서서 멀리 길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행차하던 길을 지키던 포졸 하나가 부인이 잘 볼 수 있는 담장 한켠으로 두리번거리며 오더니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하였다. 부인은 너무 당황하여 얼어붙은 채 얼굴을 돌릴 생각도 못하고 포졸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는데 소변을 보는 포졸의 그것이 남편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매우 크고 우람하였다. 그날 저녁 부인은 사랑방으로 가서 남편인 선비에게 물었다. 대감, 오늘 낮에 너무도 괴이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 말해보시오. 아녀자가 입에 담기엔 남사스러워 뭐라 말해야 할지. 우린 10년도 넘는 부부 사이 아니오. 서로 간에 남사스럽고 창피할 게 없는 사이라오. 하긴
물어볼 수 있는 남자도 대감밖에 없으니 말씀드리지요. 오늘 낮에 우연히 포졸 하나가 우리 집 담장 밑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을 보는 포졸의 그것이 대감의 그것과 당연히 그 크기가 같아야만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대감의 그것보다 너무도 크고 우람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 그 포졸 수염이 많고 체격이 좀 크지 않소? 맞아요,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대감? 맞아요. 그 포졸 매우 큰 병에 걸려서 그리 된 것이라오. 아, 병에 걸린 것인가요? 안타까워라.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지라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있다하오. 라고 선비는 얼렁뚱땅 둘러대듯 말하였다. 사실 선비의 그것이 작아도 너무도 작은지라 선비의 지방과 외모만 보고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모두 하룻밤 잠자리를 선비와 갖기만 하면 기생이건 여종이건 열이면 열 모두 다 은근슬쩍 선비를 피하거나 멀리했고 2명의 첩들도 이리도 작다며 생갑으로 사는 것과 매한가지라 생각하여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야반 도주해버린 것이었다. 오직 남자를 남편밖에 모르는 순박한 아내마저 자신을 혹여 멀리하게 될까봐 선비는 아무렇지 않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다. 어느 거울에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늘 유쾌하게 서로를 아끼며 지내기에 이웃들도 이 부부는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부러워하였다.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부탁 하나를 하였다. 부인,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데 이전에 당신이 정성껏 만들어준 버선이 해져서 이제는 구멍까지 열어 생기니 발이 너무 시렵구려. 두툼하게 버선 하나만 내 발에 꼭 맞게 만들어주면 좋겠소. 걱정 말아요. 당신의 버선은 여러 번 만들어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으니. 라고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부인은 새로 만든 버선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기대에 찬 얼굴로 버선을 신어보았다. 그런데 치수가 잘못돼서 만들어진 건지 처음 신는 버선이라 그런 건지 발이 버선에 잘 들어가지 않아 2 손으로 힘껏 당기며 신으려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까지 부딪혔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깔깔대며 웃자 남편은 획 하고 돌아져서 말하였다. 이제 하다 손으로 만드는 것도 거꾸로 만들다니. 부인은 모든 것을 거꾸로 되게 하는 신기한 재주를 가졌구려. 내가 어떤 것을 거꾸로 되게 했다고 일이 핀잔이에요. 라고 부인도 삐져서 말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부인 잘 들어보시오. 잠자리에서 좁아야만 좋은 부인의 그곳은 너무도 넓어서 쓸모가 없고 발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넓게 만들어야 할 버선은 이리 좁게 만들어서 발을 넣을 수가 없게 하니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배를 잡고 웃다가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도 거꾸로 되게 하는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내가 말이오? 그럴 리가. 잘 들어보세요. 잠자리에서 크고 길어져야 좋은 당신의 그것은 너무도 작아서 쓸모가 없고 커지지 않아도 될 발만 이리도 커져서 예전 치수랑 똑같이 만든 버선도 발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자 남편도 배를 잡고 웃은 뒤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하였다. 지금 당장 잠자리를 가져 쓸모없는 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아내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서 함께 웃다가 기다렸다는 듯 방금 전 개어놓았던 이불을 후다닥 다시 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운우지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한양에서 아주 가까운 어느 고을에 한 젊은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그 일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3대 독자,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인데다가 그 외모가 매우 수려하고 성품 또한 나무랄 데 없이 좋아. 거구로 많은 여인들이 이 선비를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모습에 넋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선비의 집안과 배경을 알게 되면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 선비의 집안에서도 이런 아들이 크나큰 자랑거리였고 홍기가 찬 딸을 둔 잘나가는 집안들은 모두 이 선비를 사이로 탐내었다. 하지만 선비는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소꿉친구였던 여인과의 혼인을 하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선비는 부인과의 금실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라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잠자리를 가졌으며 부인을 너무도 아끼기에 다른 여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선비와 부인은 안방에서 마주보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인, 내일이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 한양에 가서 도성안도 구경하고 부인에게 귀한 선물도 사주고 싶소. 라고 선비가 웃으며 말하니 부인은 감동하여 선비의 품에 폭 안기었다. 그러면서 바로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이 통하더니 저녁 식사도 하지 않는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부자리를 펴고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때 저녁 식사를 준비해온 여종 사머리가 문 앞에서 선비 부부의 잠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으나 한식경이 지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그러다 2시경이 되어서야 저녁상을 받으니 식어버린 식사를 몇 번이나 다시 해오느라 사머리는 녹초가 되었다. 가뜩이나 홍기가 지나도록 혼인을 못해 노처녀가 된 사머리는 선비 부부의 잠자리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머리는 밥도 못 먹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게 되었는데 바로 선비가 부르는 것이었다. 사모라, 우리 내외가 내일 아침 일찍 한약으로 행차할 것이니 새벽부터 준비해 이른 아침상을 준비하여 올리거라. 라고 선비는 잠자는 부인이 깰까봐 조용히 말하였다. 그리고서 사머리는 얼마 잠을 못 자고서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밥을 지으러 부엌이 있는 뒷마당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선비 부부가 있는 안방을 지나가던 중 뭐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안방에서 들려왔다. 사머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가까이 가서 엿들어 보니 선비 부부가 해도 뜨지 않는 새벽부터 한창 운우지정을 나누고 있는 소리였다. 그러니 사머리는 졸린 데다 짜증까지 밀려와 입이 한 바가지나 나와 삐죽거리더니 뒷마당으로 돌아가서 밥을 지으려고 절구통에 쌀을 찢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침부터 마당 한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수탉과 암탉 한 쌍까지 보게 되자 이를 본 사머리는 드디어 짜증이 폭발하게 되어 닭들을 쫓아내면서 이 녀석들아, 너희들도 한약에 행차야 되고 이 새벽부터 이러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집안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어 이제야 여자를 알게 된지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에 누군가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곧바로 아내를 신혼방으로 번쩍 들고 들어가 민망해하는 아내와 집안의 손님은 상관 안 하고 잠자리를 갖고 운우지정을 나누어야만 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아내는 안 되겠다 싶어 여보,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손님이 있으면 저에게 술 한잔 하십시다 라는 말을 해주시면 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신혼방으로 따라 들어갈게요. 그러면 부부가 잠시 술을 마시며 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나보다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부인, 참 현명한 생각이오. 네, 그리하도록 하겠소. 라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며칠 후에 장인이 방문하여 아내와 대화 중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희가 장인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선 아내에게 술 한잔 하십시다 라고 하니
부부가 신혼방으로 슬며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벌겋게 열이 올라 있고 딸은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은 얼굴인 것만 같았다. 장인은 심기가 불편해져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 장모에게 말하였다. 에이,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소. 당신도 앞으로 딸 집에 가지 마시오. 무슨 일로 갑자기 그러세요? 라고 장모가 묻자 내가 술을 참 좋아하는 것을 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그 집에 가니 신혼방에 좋은 술을 숨겨두고 내게는 맛보라 하지도 않고 부부 둘이서만 마시고 눈이 풀리고 얼굴이 빨개져 나오는 것 아니겠소? 사위 녀석은 많이 취했는지 다리까지 흐느적거리고 말이오. 라고 장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다음날 장모가 딸을 찾아가 아버지가 매우 화난 이야기를 하니 딸은 술은 잊지도 않았고 부부 둘이서만 술을 먹은 게 아니라 그때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장모는 딸의 집에서 돌아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장인에게 어제 술 한잔 하십시다라고 한 딸의 부부의 말은 진짜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갖자는 것이라고 알려주자 장인은 화가 곧 누그러지며 조용히 말하였다. 어허, 그게 그런 것이었다니 큰 오해를 했구먼. 그런데 딸 부부의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소. 우리도 이참에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겠소, 부인. 그러자 장모는 바로 알아듣고 방 안에 잠자리를 펴고 오랜만에 부부가 우누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잠자리를 마치자 이내 조금 아쉬웠던 장모가 좀 더 취하게 술 한잔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 이에 장인은 크게 한숨을 쉬며 이 몸이 늙어 한 잔의 술에도 크게 취하여 더 마실 수는 없겠구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었다. 부부 둘 다 급한 성격에다 참을 줄도 잘 모르고 서로 싸우게 되면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지어내가며 서로에게 질 수 없다는 듯 비아냥과 허풍을 치며 큰 소리로 싸워댔다. 그렇게 서로 씩씩거리며 흥분을 하다가 갑자기 뭐 때문인지 서로 이끌려서 이 부부는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운우지정을 밤새 나누고 나면 이 부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이 되면 알콩달콩 천생연분 부부로 둔갑하다시피 했다. 이러니 이웃들은 저 부부 때문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 라며 이 부부의 사이를 모두들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이 부부가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에 함께 누웠는데 부인이 갑자기 토라진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다. 서방님, 벌써 한 달째 예전에는 밤마다 허겁지겁 찾아오던 제 우물가에는 어째 다가오지조차 않나요? 그러자 남편이 피곤하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하였다. 부인의 우물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물을 푸기가 힘들어지니 그렇소. 이제 부인은 벌떡 일어나 앉아서 팔짱을 끼더니 그렇게 힘든 이유는 제가 아니라 서방님의 두레박도 작고 두레박 끈도 짧아서 그런 거지요. 참나. 라고 비웃으면서 말하자 남편도 벌떡 일어나 똑같이 팔짱을 끼더니 부인의 우물이 깊기만 한 거면 말도 꺼내지도 않소. 명색이 우물인데 물이 말라버려 하나도 없으니 이리 말하는 것 아니오? 라고 똑같이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에이, 서방님 말도 안 돼요. 앞뒤가 틀린 말을 하네요. 서방님이 두레박질을 잘하기만 한다면 물이 말랐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부인이 이제 언성을 높이며 조롱하자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부인. 옆집 우물에서 내 두레박질을 하니 한 번만 해도 물이 가득 차게 나오더이다. 라고 남편도 부인이 자신을 놀려대자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응? 뭐라고요? 그럼 옆집 과부댁의 우물에서 두레박질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라고 놀라서 부인이 묻자 남편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의 우물에선 물이라고는 없으니 지난 한 달간 몇 번 그리 사용했지요.
이게 다 부인 탓이라오. 그러자 부인도 아, 그래요? 그런데 서방님이 말랐다고 타박만 하고 있는 제 우물을 윗집 두레박은 물맛이 너무도 좋다고 지난 한 달간 여러 번 다녀갔으니 말이에요. 라며 질 수 없다는 듯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게 서로 말하는 것이 허풍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자 부부는 서로 바라보다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남편이 부인을 꼭 안아주고 나서 그대로 이부자리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오랜만에 운우지정을 깊이 나누었다고 한다. 시기가 이미 되었는데도 몇 년째 하위관직에 머물러 있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선비 본인도 실망이 컸으며 온 집안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느 날 선비의 부부가 함께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다가 선비의 상급자로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났다. 선비와 부인은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인이 선비에게 슬며시 물었다. 그런데 대감, 우리가 인사드린 저분 풍채도 몸도 좋아 보이네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리 되는 걸까요? 맞소 부인, 자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정승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 몸이 크고 무거워진다 말하지 않소. 그만큼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몸도 커지게 되는 것이니 그런 말이 있는 것일 테지요. 아, 그렇군요, 대감. 이 일이 있은 뒤 몇 달 후에 선비는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던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며칠 동안 축하해주러 인사를 오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게 되었고 선비와 부인은 매우 기쁘게 손님을 접대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더 기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대감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몸이 커졌겠지? 그렇다면 대감의 그것도 따라서 커졌을 테니 손님들의 방문이 끝나는 날에 잠자리에서 확인해봐야지. 라고 부인은 흐뭇하게 상상하였다. 며칠 후 축하 손님들이 발길이 끊기고 밤이 되자 부인이 안방에 비단 금침 세 이불을 깔고 잠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축하객들의 며칠간의 방문으로 피곤했지만 자신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애써준 부인이 고마워 부인의 의도에 자연스럽게 호응하여 주었고 오랜만에 부부는 잠자리를 함께하여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너무나 실망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대감, 이전에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대감의 그것도 함께 커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 제 느낌은 이전의 잠자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자 선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하였다. 어허, 부인, 내 관직이 높아지게 되니 내 몸이 그에 따라 커졌다는 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오. 몸이 이리 커지면 당연히 그것도 커지게 되는데 집안의 첩들은 이것을 바로 느낄 수 있으나 부인은 이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라오. 이 말을 듣자 부인은 다시 물었다. 대감, 첩들도 느끼는 것을 내가 왜 느낄 수 없다는 건가요? 선비는 웃으며 부인에게 설명하였다. 자, 잘 들어보시오 부인.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 부인의 지위도 남편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법이니 부인의 몸도 당연히 커지고 잠자리에서 내 것이 커졌다는 걸 부인이 느낄 수가 없는 것이라오. 첩들이야 부인과 달리 남편의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라 첩들의 몸도 커지질 않을 테니 잠자리에서 내 것이 커진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실망하여 서방님 출세시키느라 난 고생만 하고 첩들만 좋은 일 시켜주게 되었구나. 라고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어느 가난한 노인의 슬하에 시집을 가 출가한 딸이 3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젊었을 때에는 하는 일마다 번창하여 가세가 매우 부유해지게 되었고 그렇기에 밀려오는 혼담으로 좋은 신랑감을 고르고 골라서
젊고 집안도 좋은 남자에게 첫째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으니 그때 신랑이 될 사이의 나이가 첫째 딸과 동갑인 20살이었다. 그러다 해가 갈수록 노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한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니 둘째 딸이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가 되었으나 들어오는 혼담은 첩이나 죄치자리뿐이었다. 이러다가 둘째 딸의 혼기를 놓치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취자리의 남자에게 부랴부랴 시집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때 신랑이 될 사이의 나이가 40살이었다. 그 후에도 집안의 가세는 더욱더 기울어져만 갔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까지 되었다. 그렇기에 셋째 딸은 혼기를 지나쳐 넘어가도록 주변에서 혼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셋째 딸이 시집도 못 가보고 처녀 귀신이 될까 두려워 겨우겨우 제치자리도 아닌 삼치자리의 남자에게 어쩔 수 없이 시집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때 신랑이 될 사이의 나이가 50살이었다. 어느 날 시집간 세 딸들이 아버지의 생신날인지라 오랜만에 친정집에 모두 방문하게 되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담소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첫째 딸이 사내의 그것에는 단단한 뼈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둘째 딸이 아니에요 언니, 사내의 그것에는 힘줄이 있어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셋째 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두 언니를 바라보며 이상하네요 언니들, 사내의 그것은 아무리 봐도 쭈글거리는 가죽 껍데기 뿐이던데요 라고 하였다. 이때 노인이 세 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한숨을 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 집안의 가세가 갑자기 크게 기울어져서 둘째 딸과 셋째 딸은 뼈의 맛을 볼 수가 없으니 내 그것이 너무도 미안하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였다고 한다. 어느 부잣집에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그 외모가 수려하고 성품에도 품위가 있어 여인들은 이 선비를 보면 흠모하여 상사병이 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선비는 혼례를 아주 일찍 해서 이미 부인이 있을 뿐더러 이 부인과의 금실이 너무도 좋아 매일같이 잠자리를 가지며 다른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인도 남편만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 선비를 내조하였다. 이 부부가 어느 따뜻한 봄날에 안방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서로에게 음심이 타오르게 되어 서로의 눈빛을 읽고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니 부인은 서서히 흥분이 오르게 되어 절정에 이르려는 순간에 남녀의 잠자리에 대해 잘 모르는 요종 하나가 문 앞에서 말을 하였다. 마님, 저녁밥을 준비하려는데 쌀은 몇 대나 넣어 지을까요? 안방마님은 드디어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급히 대답을 해 주었는데 닷돼, 닷돼, 다닷돼 라고 하였다. 안방마님의 말을 듣고 여종은 서말 닷대의 밥을 지었다. 저녁이 되어 안방마님이 보니 지어놓은 밥이 너무 많은지라 밥을 지은 여종을 불러 말하였다. 누가 다 먹는다고 무슨 밥을 이리도 많이 지었단 말이냐? 그러자 여종은 마님의 꾸지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님께서 저녁밥 지을 쌀을 닷돼, 닷돼, 다닷대 라고 함양하셨으니 닷대 2번은 한 말이고 다닷대는 닷대가 5번이니 2말 닷대이고요. 그러니 모두 합치면 3말 닷대가 아닌가요? 라고 해맑게 말하였다. 이에 안방마님은 여종을 바라보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때 내 정신이 구름이 저 아득한 곳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나온 말을 그리 알아들었다니. 어느 거울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에게는 시집을 못 가 노처녀가 된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성격이 어려서부터 괴팍하고 사납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나서
괜찮은 집안 어디에서도 혼담이 들어오지 않았다. 최진사는 이러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막내딸을 시집 보내려면 대리일 사위를 드려야겠어. 양반이지만 가세가 기울어져 집안 사정이 어려운 신랑감이면 우리 집 막내딸과 혼인을 하려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 뒤에 부인을 시켜 바로 중매쟁이를 불러다가 대릴사의 감을 찾아오게 하였다. 한 달 뒤에 중매쟁이는 최진사의 생각에 딱 부합하는 노총각을 찾아왔다. 가문이 몰락하여 홍기가 지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늬만 양반인 집안의 가난한 신랑감이었다. 그렇게 혼담이 오고 간 뒤 한 달 만에 혼례를 급하게 치르게 되었다. 대릴 사이로 들어와서인지 사이는 늘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거기다가 성질이 사나운 부인에게 사사건건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고 최진사도 사이가 못마땅하여 보기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막내딸인 부인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고 훈장질을 해댔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구나. 어떻게든 처가살이를 끝내야만 하겠어. 라고 사위는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 몇 년 후 사위는 글공부에 매진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최진사의 간절한 정을 뿌리치고 보란듯이 처가살이를 끝내며 이윽 고을로 분가하였다. 그 후 사위인 선비는 부인의 처소에 발길도 한번 들이지 않으며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여기저기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독수공방으로 몇 달을 하게 되자 부인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후 숨겨왔던 본래의 사나운 성격이 터져나왔다. 부인은 선비가 있는 사랑방으로 아침부터 찾아가 방문을 거칠게 들이밀고는 들어가 선비에게 따지듯 큰 소리로 물었다. 대감, 부인을 이리 내버려 두고 기생들하고만 가까워지더니 이리 깊이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선비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느긋하게 말하였다. 부인은 무릇 존귀한 사람이기에 공경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존귀한 사람에게 욕종을 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소? 하지만 기생은 그렇지가 않으니 욕종을 마음껏 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자 부인은 화가 나서 더 큰 목소리로 대감, 내가 언제 존귀하게 대하고 공경해 달라고 했나요? 라고 성질을 부리며 묻자 선비는 부인에게 부인, 장인 어른이 그리 하라고 한 것을 난 잘 따른 것일 뿐이요. 다음번에 처가 갈 때 장인 어른께 전해주시오. 말씀대로 따님을 늘 공경하며 잘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이오. 라고 비아냥거리며 퉁명스럽게 말하였다고 한다. 어느 부잣집 선비가 한 기생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어 공을 들여 첩으로 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본처인 부인이 질투가 매우 심한지라 첩을 매일같이 괴롭히게 되는데 이 첩이 양반가 출신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연 많은 기생이었던지라 처음부터 이런 괴롭힘에 전혀 기죽지 않고 그때마다 매일같이 부인에게 대들어 싸우게 되니 집안이 조용한 순간에도 두 사람의 기싸움이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니 집안의 분위기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인 선비의 애정은 첩에게만 더욱 기울어지게 되니 부인의 질투는 미움과 증오가 되어 집안에는 두 명의 여인의 싸우는 소리가 더욱더 자주 들리게 되었다. 어느 날도 선비가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니 두 사람이 집안이 들썩거리도록 싸우고 있는지라 이에 더 이상은 두고 봐줄 수 없다는 듯 선비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보기만 하며 으르렁거리며 싸우기만 하니 이러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게 분명할 것이오. 결국 새로 들어온 첩이 일으킨 문제임이 분명하니 내 첩을 때려 죽여서라도 이를 바로 잡도록 하겠소. 그리고선 황당해하고 있는 첩의 손목을 꽉 잡아 끌고서는
안채를 나와 사랑채로 급히 가버렸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사랑채에서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라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한 부인이 사랑방을 몰래 문틈으로 보았더니 남편이 처분 무릎베개를 하고선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것이었다. 화가 끝까지 치민 부인은 방문을 걷어차 들어가면서 대강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때려 죽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때려 죽이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한다. 부인은 물론 여러 명의 첩을 두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여자 저 여자와 잠자리를 쉴 새 없이 가지는 호색한인 어느 선비가 있었다. 선비의 부인은 이런 선비의 여색으로 인해 질투가 매우 심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선비는 전날에도 기생과 질펀하게 밤새 놀다 아침이 되어서야 다리를 후들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인 몰래 사랑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여느 날과 다르게 문이 열려진 안방에서 부인이 굳은 표정으로 먹물로 물들여진 모시 옷감을 챙기고 있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선비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 아침부터 모시 옷감은 무슨 일로 이리 챙기는 중이시오? 그러자 부인은 진지하고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대감, 이 모시 옷감으로 승복을 만들어 입고 머리도 밀고서 절에 들어가려 합니다. 어허, 그게 무슨 소리요 부인? 대감께서는 여러 명의 첩들도 모자라 이제는 밖에서까지 계집질을 해대고 있으니 안팎에서 남편에게 내팽겨쳐져 이렇게 속을 끓이며 사느니 절로 들어가서 이꼴저꼴 안 보는 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인의 말을 모두 들은 뒤 선비는 능글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부인. 내가 이제껏 가리지 않고 여색을 탐해 첩들과 기생들은 물론이고 양갓집의 여인부터 바느질과 빨래하는 요정들 그리고 다른 미천한 신분의 여인들까지도 모두 잠자리를 가져보았소. 그렇지만 아쉽게도 승복을 입은 여승과는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 늘 안타까워했는데 부인께서 어찌 알고 내 소원을 이리 풀어주려 하시는구려. 어서 방문을 닫고 바로 잠자리를 가집시다. 이렇게 선비가 너스레를 떠니 부인은 선비의 능청에 황당해하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넋이 빠진 듯 힘이 없이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